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내야 되는 세금. 아는 만큼 덜 낸다. 현명하게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동키들의 생활 백서. 헌법 제3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 의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그 말이 세금은 나오는 만큼 무조건 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닌데요. 법률은 가장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의 기준으로 나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절세고요. 절세야말로 내 자산을 키우고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알아둬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절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걸음을 해주셨는데요. 세무법인 에스크로의 정연태 대표 세무사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세무법인 에스크로 대표 정연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뵈가지고 세무사를 사무사라. 뭐 사무일을 보니까 뭐 비슷한 얘기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요즘 많이 바쁘신 시기인가요? 어떤가요? 네, 지금은 조금 좀 편해진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이제 1기 확정 신고가 있긴 한데 좀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 거를 6월 말일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거든요. 요때까지가 제일 상반기가 바쁘고 하반기는 요거 끝나면은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이제 마무리되고 나서 조금은 그래도 한가해진 시기가 아닐까 싶었더니 또 바쁘시군요. 네, 네, 뭐 저는 좀 또 다른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군요. 네, 네. 자, 절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할 텐데 절세라는 거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절세라는 거는 사람들이 절세와 탈세를 잘 구분을 못해요. 안 들키면 절세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탈세를 내가 했는데 사실은 이게 내가 국가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더라. 이러면 절세인 줄 알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절세와 탈세를 구분하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시고 싶은 게 절세와 탈세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기 전에 세금의 종류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절세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겠네요.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질문하니까 그래도 광범위하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광범위하게라도 해주세요. 네, 광범위하게 세금하면 직접세하고 간접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금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절약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직접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간접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주로 소비재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밥을 사 먹는다든지 뭐 일반적인 소비 행위를 할 때 세금을 내는 걸 간접세라고 해요. 부가세. 부가가치세가 일반 세금이에요. 일반 간접세라고 얘기하고 또 특별하게 붙이는 세금들이 있어요. 뭐 죄악에 대해서 세금을 붙여요. 그래서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휘발유라든지 이런 거 어때요? 휘발유 공해 유발하죠. 그다음에 술 건강에 안 좋죠. 이런 것들을 죄악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가세보다 훨씬 세율을 높이 붙여가지고 과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절세를 하는 데 있어서 간접세를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술, 담배 웬만하면 걸어 다니세요. 그러면은 내가 간접세 엄청 절세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상당히 소비 생활도 상당히 여력이 넓어지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지혜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직접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세 제일 많이 하는 거 재산의 보유, 이동에 관련되는 세금이 있고요. 그다음 내가 소득을 얻으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있어요. 이런 세금들을 직접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직접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네, 맞습니다. 역시 눈만 봐도 아시는군요. 네, 눈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다 쓰여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PD는 이런 분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상당히 사무적인 거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돈키호테가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세대별로 절세 포인트가 다르다고 들어서 하나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먼저 2030 세대는 어떤 절세 팁들이 있습니까? 네, 소득이 적은 시기죠. 이때는 한참 재산을 형성해야 되고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으니까 세금도 적겠죠. 그러니까 관심 없으면 안 됩니다. 왜? 세금이라는 거는 바로 현금 유동성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은 거라도 아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릴 때부터
껌 씹고 이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면 세금 엄청 내는 거거든요. 난 국가를 위해서 난 정말 엄청 기여를 했어. 이거 안 통합니다. 국가에 상 안 줘요. 왜냐하면 국가는 이거 죄악이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때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소비 생활에 좀 신경을 써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융 상품 중에서 제가 추천할 만한 걸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까요? 2030 그 시절부터 아마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는 게 있어요. ISA라고 하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19살이 넘으면 누구나 이 계좌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2천만 원까지는 면제시켜주겠다. 그것도 5년씩이나 해주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또 내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15살부터 19살까지도 요거 계좌 이제 해가지고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제도거든요. 요거는 어린 시절부터 요거 이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계좌를 개설해 두면은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에 대해서 이제 절세 팁을 알려주셨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면서 저희가 2부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금방 가죠. 네, 이제 3부. 많이 남았는데 벌써 마무리가 되나요? 아닙니다. 3부 계속 얘기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앞서 2030 세대에 대한 절세 팁 주셨는데요. 다음으로 3040 세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3040 세대 정도 되면 그래도 돈을 좀 벌고 저축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때죠.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주택을 이제 사야 되는데 내 집 마련이 제 꿈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주택이라는 건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뭐 서울, 경기, 수도권 이런 데는 그렇죠. 뭐 주택가격이 뭐 10억대 이렇게 되는 주택들도 있고 아무리 뭐 전세 끼워서 뭐 갭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몇억 원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지금 그렇게 여유롭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 중간 단계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식 투자 이제 우량주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할 텐데 사실은 우리 주식은요 배당 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처분 소득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상장 주식이라든지 이런 코스닥 등록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세금이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면 정확하지 않고 대주주한테만 과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주주 기준이 10억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거를 전 정권에서는 줄이니 많이 하는데 이번에 더 늘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봐서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본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라는 그 금융자산에 대한 어떤 비중이 더 높아질 테니까 주식이 상승 여력이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주식 투자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징검다리로 하는 그런 식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주주가 아니라면 내가 세금도 내지 않으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에 대해서 물론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냅니다. 어쨌든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이걸 잘 활용하면은 내가 훨씬 더 부를 축적하는데 축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의 보유가 아니라면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절세하기가 좋다라는 부분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4050 세대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일단 노후 대비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상당히 노후 대비를 못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일본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먼저예요. 그래서 20살만 넘으면 너 집 나가라 해서 배당 싸가지고 보내는. 집 나가라. 네, 그래서, 독립해라.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이중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노후도 대비해야 되고 내 자식도 돌봐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잘 자식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웬만하면 내보내는 걸로 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제 긴 노후를 어쩌면 생명이 우리가 너무 목숨이 거의 길어졌잖아요. 목숨 생명 어쨌든 길어졌잖아요.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세금 전략은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투자도 있겠지만은 네. 상속이나 증여세 부분에 대한 절세 전략을 미리미리 세워서 뭐 상속 증여세가 얼마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하면 이제 증여세 합산 기간 10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속 증여세는 급진적인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저율의 세금을 받으려면 찢어서 10년 단위로 찢어서 증여를 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상속을 하면은 네.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진세율을 회피하면 어떻게 돼요? 세금이 줄어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10년 단위로 증여를 해라라는 거는 공제금액 이하로 꾸준히 증여를 해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공제되는 금액의 한도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제되는 금액이라는 얘기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배우자,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이제 배우자끼리는 6억이고 이제 자녀끼리는 그러니까 직계 좀비 속간이라고 법적으로 얘기하면 5천만 원이거든요.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고 그런데 요거를 이제 공제를 하고 나서 저율의 이제 나머지 부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저율로다가 세금을 내가 조금씩 내면은 한 방에 50% 맞는 것보다는 10% 20%로 찢어서 세금을 맞게 되면은 동일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산 가치는 보통 상승을 하잖아요. 미리 놔두면은 이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해가지고 나중에 세금이 왕창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자산이 많아진 상태에서 세금을 적게 낸 상황이 되니 이 제도를 잘 활용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자산을 먼저 증여해라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 얘기도 좀 설명해 주세요. 저평가된 자산 또 내지는 상승 여력이 많은 자산 이거를 먼저 증여하는 게 좋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저평가되어지고 상승 여력이 많은 자산을 먼저 증여를 하면 지금 저평가되었다면 과세가액이 작으니까 저율의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많이 상승을 하면 그죠? 나중에 하면 많이 자산 가치가 높은 상태에서 높은 세율 때릴 거를 지금 자산 가치가 상승 여력이 있는 저가 평가된 거를 하면은 세금을 훨씬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아파트와 상가 토지 이런 걸 비교했을 때는 아파트보다는 상가나 토지를 먼저 증여하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가 토지를 많이 증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평가 자체를 저가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이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시가로 평가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거는 역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상황에 따라 틀린다. 근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가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저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앞서 이제 연금에 대한 얘기 잠깐 나왔는데 연금 얘기 나왔을 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금융감독원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연금을 수령할 때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절세를 위해서는 연금은 늦게 받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금융감독원 입장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연금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자기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이가 많은 분들은 어때요? 얼마 못 살 거 아니에요. 남은 생명이 얼마 안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율을 적게 적용해 줘도 되겠죠. 그리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내가 좀 더 저 같으면은 젊은 나이부터 연금 수령해가지고 길게 가겠어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자처럼 하루를 살 거냐, 쥐처럼 100년을 살 거냐. 나는 100년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역시 처음부터 받는 게 낫겠다. 뭐 별로 바람직한 권유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절세 팁이라고는 이야기가 되지만 어쨌든 그러하다라는 얘기. 그러면 저축이나 투자로 얻는 이자 소득세에는 어떤 절세 전략이 있습니까? 저축이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과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 분리과세나 이런 그 세금 혜택을 주는 상품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상품들을 한번 창구에 가서 은행 창구라든지 이런 데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그분들한테 정확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ISA 계좌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과세 상품들을 한번 쭉 보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탁 상품들 중에서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펀드 중에서도 사실은 어느 구성 비율이냐에 따라 가지고 비과세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자본 이득이라 해서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물론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있지만은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 다 자본 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장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과세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채권 매도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 달라 전문가한테 부탁하는 게 좋죠. 여기서 제가 다 설명하면은 오늘 밤새입니다. 네.
그럼 자주 모셔야겠네요. 네. 자, 오늘은 절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총체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약간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는 이제 자주 모시고 이야기 네, 좀 그러니까 들어보도록 아주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하나씩 잡아가지고 네. 그거를 뭐 한두 시간 이렇게 주면은 제가 충분히 이거를 히스토리부터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죄송한데 그러면, 세무사님 네. 저희가 1시간 반 프로그램이라서 아, 2시간을 예, 그래요? 못 드려요. 아, 그래요? 제가 그럼 2시간 늘리면 안 되나요, PD님? 좀 한번 생각을 2시간 정도 늘리면 제가 이렇게 나와서 네, 한번 죄송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질문을 드리면 저축이나 투자 외에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네, 많죠. 부동산을 팔아서 소득이 생기면 그에 따라 네.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라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네. 이걸 적게 내는 방법 방금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1세대 1주택자에 네. 대한 부분도 아마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만 양도소득세를 네. 적게 내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양도 차익이 없으면 세금을 원래 안 내요. 그게 이 자산의 상승 부분이 있어야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이제 보통 보면 이건 실거래가가 있기 때문에 보통 취득가액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내가 취득을 할 때 내가 샀을 수도 있지만 상속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취득가액을 예를 들어서 내가 상속이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그 당시 기준 시가가 취득시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충분히 잘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충분히 높게 신고를 하고 과세 미달로 떨었어.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대단히 정책적인 입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이 과열되는 시기에는요. 어느 지역을 무슨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맞아요. 뭐 투기 과열 지구다 어느 지역에 해가지고 부동산 대책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들은 어떻게 하냐면 세금도 때리고 거래도 못하게 해요. 세금도 뭐 예를 들어서 조건도 막 엄청나게 강화를 해. 보유 요건도 뭐 넌 보유 요건만 있으면 안 되고 너 거주도 해야 돼. 뭐 이런 요건들을 부과를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부동산 하락기에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해제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사실은 이 시기가 세금적으로도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시기인데 이건 세금에 대한 거를 떠나가지고 부동산이 하락하는데 계속 하락하는데 이걸 사면은 이거는 세금을 떠나서 자산 투자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지금 어떻게 풀리는지만 가지고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 이런 것들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금도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식은 내려갈 때 사야 된다고 하잖아요.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팔고 부동산도 지금 하락장이면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건 제가 세금 얘기하러 아니, 왔다가 자산 얘기하는데 아니, 궁금해서. 자, 이렇죠. 부동산이 네. 하락하는 장이에요. 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저는 상승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가치가 네. 자산 가치가 이렇게 계속 폭락 지점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경기 변동 측면에 봐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측면에서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 텀이 얼마나 될 거냐 이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자도 엄청나게 비싼데 이거를 2, 3년을 들고 앉아가지고 이걸 버티고 있자니 그러면 하락하기 바로 직전에 사면은 버티지 않고도 그때는 이자가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버티지 않고도 이거를 충분히 내 가치를 가지고 자산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시점을 선생님.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저 혼나고 그런 있는 것 부분들을 잘 관측을 할 수 있다. 세무님 세금 여쭤보겠습니다. 네, 세금 네. 물어보세요. 제가 이 세금과 관련해서 절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찾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명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 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독 명의로 해놓는 것보다 부부 공동 명의로 해놓는 게 이득이다. 맞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급진적인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부부가 이제 소위 말하면 소득을 찢어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낮은 세율 단계를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놔도 그죠? 두 분의 세금을 합쳐도 한 사람 걸로 내는 세금보다 훨씬 적게 되죠. 그래서 그런 개념 관점에서 역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한테도 반 주세요. 네. 남편에게 반 주는 거에 들 수도 있죠. 그게 기분 네, 나쁩니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 네. 앞서 이제 세무사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이 종신보험도 나중에 상속세를 내야 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앞서 전문가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네. 축의금으로 집을 샀는데
증여세를 내야 됩니까? 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입니까? 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축의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김영란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특별법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공무원이라고 하면 10만 원 이상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네,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내가 축의금으로 10억을 받았다. 이게 축의금일까요? 근데 뭐 한 몇 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자금 출처라는 걸 소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네. 내가 뭐 이제 자금 출처가 소명 안 되는데 이거 내가 결혼할 때 축의금 받은 거야. 얼마 그 소명이 안 된 금액이 얼마인데 10억이야. 이거 10억 받았다고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훌륭하시군요.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이건 몰상식한 소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만한 정도는 그래. 축의금 한 5천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5천만 원 못했어요. 그러면 그랬어요라고 하겠죠. 근데 10억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과세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네. 사회 통념에 비춰 봤을 때 그게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지금 정현태 세무사께서 감기에 걸린 상태셔가지고 네, 기침. 제가 원래 목소리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도 좋으십니다. 네, 그래요? 네, 좋으신데 가끔 기침을 네. 하신다는 거를 조금 네.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증여세와 관련해서 꿀팁이라고 돌아다니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오신 네. 김에 팩트 체크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한 후에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 사실입니까? 원칙적으로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재산을 이전하는 거는 빌려주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주는 걸 수도 있잖아요. 주는 거를 무상의 대가로 증여라고 얘기하죠. 빌려주는 것도 이거는 차용증 이제 대여라고 얘기하죠. 네. 나는 돈을 받은 건 맞는데 이건 돈 빌린 거야. 나 받은 거 아니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돈을 내가 빌려온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자를 주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에서 국가에서 또 가세를 해요. 그리고 사후 관리를 하겠죠. 이게 다시 그죠? 빌려받은 거라면 언젠간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넘어가지 않으면 뭐예요? 증여죠. 그러니까 국가를 그렇게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거짓말 쳐도 나중에 이거 사실 안 돌려주면 이거 증여로 취급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잔머리 쓰지 말고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게 세금 아끼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거짓말을 해도 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PD가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해 보이거든요. 표정이. PD님 웃고 계신데? 바른말 고운말을 네.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저는 문득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궁금해진 게요. 네. 그러면 차용증을 썼는데 네. 왜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네. 이자율 그리고 빌려주는 기간 빌려주는 사람 마음 아닌가요? 그러면 이자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주긴 주는데 이자율을 굉장히 낮게 그리고 빌려줬는데 왜 안 갚아라고 했을 때 나는 이거 10년 뒤에 받기로 했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 네, 그런 문제가 없나 해서요. 네, 그래서 그럼 제3자 간에는 오케이 그래 인정해 줄게. 근데 그 관계가 부모 자식 지간이라면 그거는 인정 못 하겠다. 문제가 될 수 왜냐하면 있군요. 일정한 부분까지는 아예 정해놨어요. 부당한 행위로 봐가지고 요 이자까지는 네가 받았든 안 받았든 받은 걸로 간주해서 세금 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트릭 써봐야 소용 없으니까 괜히 이중으로 세금 내느니 나중에 한 방에 더 맞느니 그냥 솔직히 원래 어디나 마찬가지로 상식이라는 거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겁니다. 요즘에 정치인들 거짓말해서 많이 문제되는데 네. 사실 우리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네. 팩트 체크. 네. 자녀가 대출을 받았어요. 네. 부모가 대신 상환을 해줍니다. 네네.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라는 질문에 OX.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 그게 들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거의 문제인데 사실은 뭐
부채가 주는 것도 내가 자산을 취득한 거와 동일한 거잖아요. 음. 대신 상황을 부채가 주는 거나 내가 자산을 취득한 거나 그렇죠.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를 소명을 대신 갚아준 건데 그걸 소명을 못하는 상황에서 아유 대신 상황에서 했으니까 세금 뭐 안 때려 이런 거 없어요. 네네. 네. 근데 그거를 들키느냐 안 들키느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쓴 책에도 그런 게 있는데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현금으로다가 돈을 찾거나 빼거나 하면 이 기관에서 딱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현금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개념은 뭐냐면은 좀 몇 가지 안 돼요. 이게 무슨 정치 자금이라든지 도박 자금이라든지 불법적인 어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떼어먹은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금융정보분석 이 횟수가 너무 작거나 금액이 크면요 국세청이나 검찰청에다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보를 받으면 당연히 세무조사를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현금 거래를 하면 그 거래 단계가 국세청에서 모를 거다? 아니 오히려 더 들통이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 현금 거래가 뭔지 조사하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 사람들은 다 내가 현금 빼가지고 뭐 쓰면은 뭐 누구 알 거야? 하하하 난 완벽해. 나는 완전 범죄야. 아닙니다. 지금 걸린 거예요. 금융정보분석원 데이터에. 그렇구나. 우리나라 엄청납니다. 지금 이 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찰이나 이런 그 국세청에 통보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네.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를 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그럼 내 생활비야 그러고 뭐 한 달에 한 1억씩 주지 뭐 이러고 이제 아니 그건 너무 많고. 그럼 한 1,000만 원씩 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1년에 한 1억 2천 줬다고 칩시다. 그거 네. 세금 과세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과세 당국 같으면 아니 생활비를 많이 쓸 수도 있잖아요. 많이 쓸 수도 있죠. 많이 네. 쓸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이분은 소득이 있는 분이에요. 네. 근데 생활비라고 매달 돈을 줘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저도 뭐 사회 통념 내지 상식에 의존하는데 예전에 한번 그런 사건이 하나 있긴 했었어요. 그 결혼 반지가 뭐 3억 원짜리래요. 네. 고 연예인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할 때 그래가지고 이거를 혼수로다가 돈을 이걸 증여를 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뭔가 부의 이전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부부간에 이제 부의 이전이니까 이거를 뭐 인적 공제를 해줘야 되네 만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갔으니까 그거는 인적 공제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논란도 있었고 결국은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게 주고 받는 게 어디까지 이게 사회 통념으로 봐야 되냐. 원래 연예인 이분들은 좀 돈 좀 많이 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분들 소득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게 증여 여부를 따져야 된다. 이런 논란들이 있긴 하지만 통상 우리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하는 거는 증여로 과세됩니다. 연예인도 아니고. 그렇죠. 연예인은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네. 모두에게 공평해야죠. 그렇습니다. 법은. 법 앞에 다 공평해야 됩니다. 그럼요. 네. 네. 저 같으면 과세하겠습니다. 제가 조사관이면. 해야죠. 네. 네. 인적 공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우리가 근로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 중에서 인적 공제의 방법이 있잖아요. 네,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이제 인적 공제로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함께 살지 않아도 인적 공제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네. 근로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 그죠? 이제 근로소득 계산할 때 형제가 동시에 이제 다 일을 하고 있어요. 각자 다른 직장이겠지만, 근데 형은 소득이 많고 그 다음에 동생은 소득이 적어요. 근데 둘 다 소득 공제를 받을 수는 있죠. 근데 소득 공제라는 건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은 공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이 연봉이 많으면 형이 더 훨씬 공제 효과가 크거든요. 근데 동생인 나는 그죠? 공제 효과가 적긴 하지만 형만큼이 많이 받지는 않지만 어때요? 나도 받을 수는 있거든요. 형 내가 받을 거야 이러면 이거 가정 안 좋아요. 그냥 형 밥 한번 사. 그죠? 형이 많이 받았으니까. 오늘 뭐 연기를 많이 하시네요. 네, 원래 좀 딴따라 세무사라서. 맞아요. 네, 가수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인적 공제를 함께 살지 않아도 부모님을 할 수가 있다. 형제 중에 누구든. 그렇습니다. 조부모도 가능합니까? 조부모도 가능합니다. 네. 어디까지 가능한 겁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뭐 손주, 위에 계속 살아 계시면 뭐 한 150 살아 이렇게 위로 계속 가능해요. 그러니까 손주들이면 누구든 가능한 거예요? 아, 그럼요. 근로소득이 있는 자라면 직계 존속이 뭐 한 3대 살아 계시면은 네.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도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저희가 지금 15초가 남았거든요. 마지막으로 똑똑하게 절세하고픈 청취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네. 15초. 네. 상식적이면은 세금 절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때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가 수수료 많지 않으니까 전문가 충분히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현태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